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의료윤리학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과의사와 동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주로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환자와의 관계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동료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관계, 사회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동료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환자와 관계, 사회 관계, 동료와 관계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조금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동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학습 목표입니다.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나 자신이 비윤리적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개인주의에 바탕하고 있습니다만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직업 조직 전체가 하나의 그 인격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가 바로 나에 대한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직업적인 정체성, 그것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직업 전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협력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례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갈등 해소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거를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 동료 치과의사의 관계가 문제가 됐던 건 미국에서 환자 의료의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입니다. 피 스플리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초기 미국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때는 교통사고가 엄청 많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교통사고를 제일 먼저 이제 이송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택시 운전사들이 이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구급차가 동원됩니다만.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택시 운전사가 어떤 병원에 응급실에 실어다 주는 대가로 일정 정도 수술을 받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걸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옛날에 현장에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피 스플리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초창기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없지만 또 아주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전문적인 의료의 대가로 뭔가를 받는 그런 관행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과장 광고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료 치과의사들과의 서로 경쟁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경쟁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환자를 서로 끌어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동료 간에 어떤 분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무슨 할인 쿠폰을 나눠주는 행위, 환자 유인 행위가 청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무슨 특정 치과를 대상으로 취업과 특정 치과 그룹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이 문제가 번진 적이 있었죠.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정 행위를 갖고 문제를 삼아야지 그거를 특정 치과의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정도의 협상이나 타협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럼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를 비난해서 그 사람이 처벌받도록 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계속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옳고 그른 관계는 따져야 되겠죠. 그들이 잘못한 행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고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 특정 치과 또는 그 치과 의사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몰아붙여 처벌하는 것만 능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 흔히 봅니다. 그 치과 치료라는 것은 대개 그 증거가 남잖아요. 구강에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료한 그 치료 흔적을 분명히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뭐 당신 자기가 보기에 좀 비윤리적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또 그러니까 비윤리적이라는 얘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적절하지 않은 치료 행위를 한 경우였고요. 무능한 경우에는 뭐랄까 그 솜씨랄까 또는 그 치료 방침이랄까 치료 술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또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이라는 게 이거예요. 결국은 협동적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도 나랑 뭐 다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방적인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협동적 합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비판을 서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서로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 상호 비판, 서로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무능하죠. 일반적으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봐요. 협동적 학습을 통해서 상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면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전문적 능력이 보장돼야 되겠죠. 우리가 프로페션, 그 덴탈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 인격이죠. 덴탈 프로페션이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정도는 할 거라고 상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전문적인 능력을 치과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상호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동료 치과의사의 윤리적 관계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거를 영어로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또는 말을 할 경우에는 그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잘 해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오랜 동안 그 속마음을 읽도록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잠시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속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연장되면은 분명히 그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진정성의 문제를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핵심 가치도 진정성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인문적인 자세,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진정성을 그 보장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동료와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전문직의 유신과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한 사회적 인격체를 가진다고 했을 때 상대방을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상대방을 비판해서 바로잡는 것은 결국은 우리 치과의사라고 하는 전문직 사회적 인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와의 관계는 동료와의 관계를 보통 허물을 덮어준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허물을 드러내고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윤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동료와의 관계에서 제 첫 사례는 아마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일 거예요. 벌써 25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 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문서는 사실상 계약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당히 윤리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밝힌 저는 최초의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하고 또 임상에서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뭔가 내용이 있다는 컨텐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숨겨진 교육 과정이에요.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히든 커리큘럼. 이게 이제 의학 교육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히든 커리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해부학, 생리학, 뭐 내과의과가 아니라 그것들이 행해지는, 가르쳐지는 또는 환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이런 의료학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수업을 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임상 실습에 나가잖아요. 임상 실습을 나가서 그 우리 선배가 또는 우리 교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현장에서의 그 가르침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과 교육을 합니다만, 윤리학 수업을 합니다만, 이 수업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한번 본 것이 훨씬 더 1년, 2년 공부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히든 커리큘럼을 아주 중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 교육은 윤리 교육 따로 하고 임상 교육을 따로 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걸 바로잡을 그런 시간은 없어요.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리 교육은 그냥 이론이나 이런 말로 끝나는 교육이어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실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그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필요한 건 우리가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의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가르치고 배우는 그 현장에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통해서 환자가 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한 환자라고 하는 어떤 인격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이 환자를 중시하는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 그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떤 윤리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임상 현장에서 선배 의사들이 얼만큼 환자를 중시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환자가 이용되기도 하죠. 또는 수익 증대를 위해서 환자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히든 커리큘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가르치는 사람이 환자 임상적 필요를 학생의 교육적 필요나 수익 증대보다도 중시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환자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환자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전 현장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공식적 해결 절차. 이거 지금 뭐 이게 요 사례는 뭐 옛날 꽤 된 사례입니다만 사실은 심심치 않게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2016년 사례입니다만 학생이 그 레지던트 서명을 위조해서 성적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죠. 이게 서울대학 병원이었는데 우리 부산대학이라고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경우에 이것을 그냥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문제를 덮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그 관행이 너는 너무 안타까워요. 문제를 풀려면은 그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드러나야 그다음에 문제 공론화가 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아주 덮느라고 바빠요.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누구라도 조금 밖에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아주 비합리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 서명 위조 사건도 있었죠. 그다음에 교수 요원, 교수 또는 레전트 선배들이 폭력을 행하는 경우, 언어 폭력, 성폭력, 갑질 폭력, 뭐 특히 이제 뭐 태움이라고 그러죠, 갑질. 이제 간호사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의사 사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저도 뭐 현장에 있을 때 이런 사례를 많이 경험하고 일상적으로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윤리적인 품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차적인 해결 절차는 1차적인 익스포저라고 봐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고요. 실수 없이는 우린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서 그걸 나 혼자 푸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서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윤리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우리가 드러나는 것에 두려워하고 뭐 책임을 져야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덮는 문화, 그런 문화, 시스템과 문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윤리 문제는 이런 성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더 깊숙이는 사회적 문화에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의 문화에 조직 문화의 문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특히 이제 의료계는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일반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종들이 대체적으로 한 21세기 와서 그래요. 20세기까지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 직업 권위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21세기 와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권이 향상되면서 오히려 그 권위적인 문화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저보다도 젊으시니까 더 시대의 흐름을 그 체화해서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윤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적인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위적인 문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뭐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만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화는 좀 천천히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 물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축적되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익스포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윤리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의료 전문직과의 관계, 흔히는, 이제 여기는 지금 저 매뉴얼에는 주로 아랫사람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하위에 있는, 이것도 용어가 좀 이상한데, 위생사랄지, 간호조무사랄지, 기공사랄지, 이런 사람들, 하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동료 다른 직종들, 예를 들면, 의사들, 우리가, 의사들과, 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특히 이제 전신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이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국적.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는 무슨 성적 취향 같은 것들도 포함되죠. 우리나라에서 논쟁적인 주제이긴 합니다만,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취향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 존중인데요.
견해 차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장이고 뭐 피고용인인 뭐 위생사, 종무사, 기공사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일할 때 뭐 대개는 뭐 내가 명령을 내리고 있어서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상당 부분 옳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기공사가 보철물 제작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자세를, 결국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더라도 상대방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생사도 마찬가지고 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직종들이 함께 추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 누구예요? 목적이 환자예요. 그죠? 목적이 환자입니다. 환자니까 환자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우리가 뭐 수익을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진료 행위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고려사항은 환자의 안녕이고 복지죠. 그러니까 환자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누구의 견해가 더 올바른 거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유형의 진료를 할 때 서로 브리핑하고 디브리핑하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건 순서와 절차를 쭉 한번 리뷰해 보는 것,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수행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협력, 환자의 관계는 즉 개인적이죠. 동료의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복지를 위한 협력이에요. 그죠? 환자의 관계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료의 관계에서도 중심에는 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윤리의 기본 원칙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메디컬 쇼핑 또는 덴탈 쇼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듣는 그런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서양에서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뭐 세컨이 아니라 서드, 포스 뭐 여러 군데 다니는 환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견해를 듣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의 견해를 듣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권장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내 권위도 높아져요, 사실은.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다른 전문가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의뢰를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서로 동료 간에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한테 보내고 또 다른 서로 보내주고 이런 관계죠.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스플리팅처럼 무슨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서 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의 최근에는 이제 여러 명이 공동 개원 형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필요해진 거죠. 그 안에서 개인이 물론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만, 서로 팀으로 접근해서 요 부분은 내가, 다른 부분은 뭐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견해차를 해소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보를 공개하고 서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겠죠. 권위적인 문화라서 일방적으로 명령만 수행되는 그런 문화에서는 이런 윤리적인 협력은 있을 수 없겠죠. 갈등의 해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견해차를 분명히 해라. 견해차가 어떤 게 이렇다는 것이죠. 당신 생각이 이렇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드러내놓고, 그러면 어떤 게 다른 건가? 당신의 견해와 나의 견해 뭐가 다른 건가? 그 근거는 있는가 따져보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견해가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면, 결론이 나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부딪히게 되겠죠. 부딪히게 되는 경우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공식적인 절차도 있고 비공식적인 절차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는 비공식적 절차를 먼저 수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해결 안 될 경우는 공식적 절차를 돌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관련 당사자들이 있겠죠. 그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뭐 환자와 둘러싼 문제라고 한다면 환자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뭐 내가 상급자가 있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치과의사 협회 같은 곳에서 어떤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 그 문제를 다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정하고 중재하고 판결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즉히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치과의사 협회의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치과의사 윤리 강령과 그 지침 같은 것들도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만 좀 앞으로 젊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문제들을 좀 드러내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과의료 윤리에서 지금 당장 대단히 가장 중요한 거는 과잉 진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방법은 뭐냐? 표준을 제정하는 겁니다. 진료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드는 것. 뭐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료 평가를 일반화해야 된다.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죠.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뭐 우리 그 치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 치면 반드시 동료 평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룰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문제가 생기기 이전이라도 동료의 견해를 들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혼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회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환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료와 협업할 때도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견해가 다를지라도 거기서 어떤 그 상승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발이 돼서 내 생각과 당신 생각과 다른 전혀 제3의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침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 3개를 가져왔거든요. 이제 요 3개의 사례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전문가 집단의 직업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뭐 그런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의료인, 법조인, 또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성직자들 포함되죠. 의료인, 법조인 등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다. 이게 이제 2016년 보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서 이제 면허를 관리하고 감독할 중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기사를 좀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대 치대 사례인데 케이스 사례를 서명을 받는데 서명을 유조해갖고 성적을 조작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무기정학, 유기정학 이렇게 해서 그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마지막 사례는 어떤 치과의사 특별한 기부라는 건데 어떤 치과의사 선생님이 자기 돈을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치과의사 윤리를 개선하는 데 써달라고 기부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요 3가지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퀴즈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건의 기사를 통해서 치과의료 윤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 누군가를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는 것보다는 구조적 접근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